문제가 되는 국채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흔한 채권이 이제 접하실 수 있는 흔한 채권이 국채인데요. 어떻게 국채는 부도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 채권은 정확히 따지면 국채라기보다는 정부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은 국가가 망한다 이런 말은 좀 틀린 말인데요. 뭐냐면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갚아야 될 채무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어쨌든 캐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는 보통 망하지 않죠.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요, 이게 긴축이죠. 세금 많이 걷고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정부는 다음번 선거에서 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실제 능력은 있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쥐어짜서 긴축을 해서 돈을 갚을까 아니면은 그냥 모라토리엄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실은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디폴트를 모라토리엄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트리플 A, 더블 A 뭐 이렇게 주는 것들이겠고요. 좋은 등급을, 우량 등급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이 현저히 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나라들을 더블 B, B, CCC 이런 식으로 아주 낮은 등급을 주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버린이라고 하는 국채 등급을 분류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도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비아의 가다피 뭐 이런 약간 프론티어 국가들은요, 만약에 리비아의 가다피가 죽기 전에 발행한 채권을 우리 건설사가 가서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리비아의 가다피가 리비아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붕괴했을 때 과연 그 전에 정부가 그 채권을 발행해서 어디에 썼는지를 난 모르겠다고 하는 것들이 실은 글로벌 투자에서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아무리 국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을 자산 수용 리스크라고 하고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앞의 정권과 뒤의 정권이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이 국채 상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상당히 걱정했던, 디폴트가 많이 났던 이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인도,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등등의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오게 되면 앞의 정권과 뒤의 정권이 끊어질 가능성들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민주화가 됐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발행한 채권들인데 그게 문제가 될 일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중진국들 또는 선진국들은 이런 식의 얘기들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옛날 얘기고 이미 다 졸업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정치적 연속성이 끊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채가 아니라 국채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채, 한국채, 무슨 영국채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특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환의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글로벌 3대 평가사로부터 외부에서도 AA 제로 정도급의 좋은 시정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동일 등급대에서도 금리가 아주 높은 편에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한다면, 그래서 한국 채권으로 많은 자금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시면 거의 이 발행되는 채권의
한 40%는 역시 국채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에 필요한 돈을 내부 채권 시장에서 이제 갖고 오는 것들이죠. 이게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많이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자, 거래 비중이 신인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국채가 거의 60, 70%가 되고 있다. 이건 거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국채를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리의 방향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금리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을 어떻게 해보냐? 하나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가 어떻게 가는데,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데, 그래서 국내 경제는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한은과 우리의 정부는 통화 정책과 이 자금 흐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국채의 수요와 공급은 어떤 식으로 돼서 금리가 하락할 거냐. 하락하면은 돈을 우리가 더 많이 벌게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상승할 거냐?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실은 손실을 보죠. 그때는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전망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식을 우리가 탑다운의 방식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세계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국내 채권 금리 방향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또 다른 방식은요. 평점 같은 모델식의 바텀업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경제의 펀더멘탈은 금리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냐 이렇게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자, 최근에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좀씩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금리는 상승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펀더멘탈 점수는 마이너스겠죠. 자, 그다음에 통화 정책은 어떻게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좀 완화로 갈 것이냐. 자, 긴축으로 간다면 금리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완화적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용을 또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펀더멘탈 점수들을 쭉 모아서 이게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 요인이 더 크냐, 하락 요인이 더 크냐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텀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도 수급 요인은 어떠냐, 또는 대외 요인은 어떠냐, 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하고 또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텀업 방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보는 지표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서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실은 고용 지표였습니다. 네. 이런 고용 현황들 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실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금리가 흔들리는 이유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리테일의 지금 소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리고 서프라임 위기 이후로는 주택 판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했죠. 그리고 경제가 정말 살아나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볼 때 미국의 제조업 지표 또는 제조업 심리 지표라고 해서 ISM 제조업 지표 또는 서비스업 지표, 그 다음에 PMI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 또는 통화 정책의 어떤 지표들을 참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이 괜찮게 상승하느냐 아니면 너무 급등하지는 않은가 아니면 너무 약하지는 않은가. 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특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GDP 한 그동안 6%, 7%, 8%씩 나왔었죠. 이것들이 둔화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괜찮게 유지되느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경제를 볼 때도 반드시 산업 활동의 동향, 그리고 우리는 해외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출입 지표들, 요것들이 매월 첫 번째 영업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의 동향, 그리고 생산자 물가의 동향, 이런 식의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동향이라든가 기업 경기 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금통이라고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첫째 목요일에 있죠. 한국은행에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전 뉴스가 실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유지할지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이 통화 양이라든가 또는 유동성 지표 이런 것들, M1, M2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본다면 국채가 발행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경쟁 입찰에서 그 얼마나 몰렸느냐, 자 그런 것들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동향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투자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채 투자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